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유롭게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니어시 정보도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금융, 오토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세먼지를 99%까지 제거하는 의류청정기를 출시했습니다. 이 의류관리기 시장에 첫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 고발권과 담합 자진 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를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상당했는데요. 양 기관이 이제 드디어 합의에 이르렀는데 검찰의 승리로 끝난 모양새입니다. 가격과 생산량 조절 같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고 리니언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력이 강화돼 담합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가 가격, 시장 나눠먹기 등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나서 자유롭게 담합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38년 동안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기로 한 건데 지금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으로 인해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리니언시를 통해 모아진 정보도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공존합니다. 양 기관이 조사와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담합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제재 등 사법 처리의 공포가 커져 담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 제도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의 과징금 면제 여부는 공정위가, 형사처벌은 검찰이 각각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100% 면제받아도 검찰에서는 형벌을 면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담합은 워낙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데 자진 신고가 줄어들면 담합 억제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도 자진 신고가 위축될 거란 점을 인지하고 공정위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감면해 주는 것처럼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금리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압박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표준 약관을 고쳐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이를 기존 대출 고객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당국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표준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이 혜택을 기존 최고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도 받을 수 있게 소급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급 적용 문제는 그동안 이자 제한법 부칙에서 다뤄졌습니다.
2017년 1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 규정을 보면 최고이자율은 연 24%, 그리고 부칙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올해 2월 8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으니 그 전에 대출받은 고객은 개정 전 최고금리인 연 27.9%를 적용받는 겁니다. 이번에 금감원 계획대로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바뀌면 인하된 금리가 이전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출금리 소급 적용 강제는 시장 개입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금융당국이 지나친 관치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2월 금리 인하가 있기 직전 곧 금리 인하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저축은행들이 연 27%대 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놨다며 예금 보호를 받는 저축은행이 연 2%대로 예금을 받아 연 20%대 대출을 하는 고금리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표준약관 개정은 저축은행 중앙회장이 저축은행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개정약관 신고를 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저축은행 중앙회가 사실상 당국의 입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준약관 개정은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당시 조건에 맞춰 책정된 금리를 이후 변동된 상황에 따라 소급 적용하라는 당국의 입장에 시장 개입이라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은행과 카드사가 너나 할 것 없이 자동차 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금융사의 이자나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주택과 신용 등 기존 대출은 규제의 장벽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론이나 정책에 의해 전통적 수익원의 길이 막히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는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안정적인 먹거리를 찾는 겁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자 수익 호황에 눈치를 보고 있는 은행도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 카드사도 자동차 금융시장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은행의 오토로는 전통적인 상품이 아니어서 전체 중 비중이 크진 않지만 최근 성장세가 빠릅니다. 신한과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오토론 잔액 규모는 지난달 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잔액이 약 1조 8천억 원 수준인데 비하면 약 1년 만에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이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는 주택과 신용대출에 비해 자동차 금융은 은행들이 적극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어 올 연말이면 5조 원에 육박하거나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은 총 240억 원을 들인 프로야구 타이틀 후원에 오토론 상품인 신한 마이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규제 등으로 주택대출을 늘리기 어려워 여러 시장을 검토하다 마이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이번 달부터 온라인용으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통해 원큐 오토론 인지도 높이기에 나섰고 KB국민은행은 매직카 대출 영업에 보험 계열사의 설계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할부 금융 자산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신한, KB, 삼성, 우리, 롯데카드 등 5개사의 할부 금융 자산은 매년 2조 원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이들 카드사의 할부 금융 수익 약 521억 원 중 97%인 505억 원은 자동차 할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에 눈을 돌린 이유는 은행에 비해 더 절박합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으로는 돈 벌기가 어려워진 탓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등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최근 의류관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LG전자가 선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 삼성전자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놓은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 위아래로 분사되는 제트에어와 제트심이 옷에 묻은 먼지와 냄새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코스를 사용하면 25분 안에 미세먼지의 99%까지 제거됩니다. 기존의 제품은 옷을 흔들어 먼지를 털어냈지만 이번 제품에는 에어 분사 방식이 적용돼 진동과 소음을 줄였고 제거된 미세먼지와 냄새는 필터를 통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의류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모드가 추천됩니다. 저희가 오늘 쓰기 시작한 게 의료 청정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만큼 의료를 깨끗이 관리하고 청정하게 만드는데 자신 있다. 그 표현을 저희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7년 전 LG전자가 스타일러를 처음 내놓으면서 형성된 의류관리기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 5만 대 판매에 그쳤던 의류관리기 시장은 올해 3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의류관리기 시장의 후발주자지만 의류 청정 시대를 열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론 저희 100%다. 왜냐하면 저희 제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켓 쉐어를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LG전자가 선점하고 있는 의류관리기 시장에 삼성전자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터키 경제 악화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관련 펀드 수익률도 대부분 급락했지만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인도의 경우 정치적 위험도가 낮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 전망이 밝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기준 설정액 10억 원 이상 신흥국 주식 펀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9%에 그쳤습니다. 신흥아시아 주식 펀드의 경우 그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12% 수준의 평균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흥국 관련 펀드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미국의 터키에 대한 제재로 터키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신흥국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도 펀드는 신흥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인도 펀드의 최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2%가 넘습니다. 신흥국 관련 펀드는 물론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4.8%인 중국 펀드, 마이너스 8.25%인 베트남 펀드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에셋 타이거 인도 레버리지 증권 상장지수 투자 신탁의 경우 무려 12.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 덕분에 신흥국 위기에도 인도 펀드 수익률이 선방했다고 분석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인도 경제가 이번 회계연도에 7.3%, 다음 해에는 7.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이에 더해 인도가 개혁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가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했을 때 수출 의존도가 낮고 내수 비중이 높아 상장사들의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인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로 꼽힙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5월 주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인도국민당이 크게 승리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내년에도 연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적 위험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 차를 정비하러 갔다가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런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고가 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러 간 A씨. 정비업체로부터 차량 좌측 전체를 파손하면 공짜로 도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김에 다른 부품도 교체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괜찮다는 말에 넘어간 A씨는 파손되지 않은 차량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해 보험사에 허위 접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러 간 B씨 역시 정비업체와 렌트업체로부터 허위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차를 쓰지 못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제 차량을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허위 청구를 하고 편취한 보험금은 B씨와 업체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차량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 내용을 확대 과장하는 경우 허위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 차종을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보험 사기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평소 허위 과잉 수리를 일삼는 정비업체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비업체가 사기 혐의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함께 조사받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부 정비업체들은 사고 견인차에 과다한 수수료를 주고 사고차 입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날 경우 먼저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놓고 시끌시끌한 데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이고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게 맞는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건 맞지만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지는 1988년부터 해서 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았고 받아가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기금이 쌓여왔던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 등 은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줄 돈은 많아지고 인구는 줄어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그렇게 해서 2057년이 되면 고갈되는 겁니다. 때문에 기금 소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제도의 역사가 길어서 이미 기금이 다 소진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보통 매해 필요한 연금만큼 당시 일하고 있는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서 노인 세대에게 나눠주는 방식인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기금이 소진되게 되면 이 선진국들처럼 부과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공적연금의 역사가 이미 오래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겪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고갈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에 우리 사회가 불필요하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가다가 나중에 부과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재정만 강조하다 보면 노후의 소득 보장이 기능이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네, 방금 인터뷰에서 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분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난 2007년에 국민연금이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이 소득 대체율을 앞으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이후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데요. 이게 은퇴 시점에 그 소득이 분모에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취직해서 40년가량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하면 40대 중반쯤 받던 소득의 40%가량이 연금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 정도 냈을 때의 대체율이고요. 사실상 가입 기간이 그보다 짧게 되면 그 퍼센티지도 적게 되는 거죠. OECD가 보통 말하는 소득 대체율이 노후에 한 70% 정도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40%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입 기간이 40년이 돼야지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한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소득 대체율이. 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연금 설계 초기 당시에는 은퇴 직전 몇 년간의 소득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미국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소득이 낮았던 5년은 제외하고 평균을 내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았던 25년 평균을, 캐나다는 은퇴 직전 5년을 골라서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들의 소득 대체율은 대체로 50%를 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이 연금 소득 대체율을 45%로 올린다는 방안을 제시한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보험료도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율이 한 자릿수인 우리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보험료율이 두 자릿수에 달합니다.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보장 수준에 비해서 보험료율이 낮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 없이 보험료율 인상 개편은 없다고
필요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이제 불만을 품는 사람들도 계신데 이 때문에 이 와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또 올린다고 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는 향후 개선돼야 할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보니 분명 고쳐져야겠죠. 하지만 형평성 문제보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으로는 은퇴 후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도 함께 보충을 해 나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사적연금도 가입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현명한 노후 대비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도 이에 대해서 금융교육이나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SOC 예산을 줄여 고용시장이 위축됐다. 오늘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하는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태환 두산건설 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SOC 예산을 축소해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며 건설업계는 해외 수주 급감, 민간 투자사업 감소까지 겹치며 인력 구조 조정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업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포항 지진 등 급격한 지질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노후 인프라 시설의 보수 보강, 재건설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SOC 예산 감소로 일자리가 줄고 경제 성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SOC 투자 확대에 대한 건의도 나왔습니다. 유주영 건설협회 회장은 정부가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건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다만 정부가 말하는 생활 SOC에 도로, 철도 등이 포함돼야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생활 SOC는 도서관과 주민체육관 등 지역 밀착형 시설을 말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100대 SOC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LG U+가 중저가 구간을 세분화한 신규 요금제 6종을 출시했습니다. 새 요금제는 월 7만 원대 완전 무제한 LTE 데이터 요금제 1종, 월 4만 원에서 6만 원대 속도 제한 데이터 요금제 4종, 월 정액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 1종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신 3사 중 가장 저렴한 월 7만 8천 원부터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경쟁사와 동일한 6만 9천 원대 요금제에서는 50GB 이상 데이터를 더 준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편 간담회에는 하연의 부회장도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객이 정말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신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 들어가고 고객의 만족을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U+가 1등에 되지 않느냐. 개인이 2,350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127억 원을, 기관은 1,37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보고서로 부진을 겪은 바이오 업종의 부활도 코스닥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69% 상승 마감했고 바이로메드의 경우 8% 이상 올랐습니다. 신라젠도 약 4%, 메디톡스도 1.8% 가까이 오르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오전엔 객실에서 개별 상봉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금강산 호텔 연회장에서 단체 상봉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 오전 작별 상봉과 점심 식사를 끝으로 사흘간의 짧은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고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 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 회복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이 겹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비핵화와 종전선언 선후 관계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하던 북미가 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에 접근함에 따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오후 6시를 기해 태풍 대비 중대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